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실험자들에서 열린 강좌를 하려고 하고요.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양꼬친 칭따오라고 붙였어요. 양꼬치 드셔보셨어요? 네. 어디서 드셔보셨어요? 육식을 하던 시절에 어디서? 지금 육식을 안 하세요? 네. 전혀? 전혀. 그러면 완벽한 비건? 아니요, 비건은 아니고 빵을 못 끊었기 때문에 여전히 빵 수준이기 때문에 생선하고 빵을 못 끊었습니다. 그렇구나. 드셔보셨어요? 네. 어디서요? 그래요? 그렇구나. 양꼬치는 칭따오 다 조합이 되게 그래 조합이 어떤 것 같으세요? 좋은 것 같으세요? 완전 좋죠. 그래요? 거기다가 마파두부까지 주면은 마약입니다. 이제 드디어 됐구나. 그래요. 저는 양꼬치를 한국에서 먹어보긴 했는데 칭따오맥주랑 같이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드셔보셨어요? 양꼬치? 먹어본 적은 있어. 어떠셨어요? 그냥 다른 고기랑 다른 걸 모르겠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는 한자를 지금 이거 받았어요. 중국어를 읽으면 양로추알 칭다오 피지우 이렇게 양꼬치랑 칭다오 맥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중국을 읽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읽어왔고 과연 그게 좋은 방법인가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그림들이죠. 아니요? 전혀 안 그래? 그래요? 양꼬치 그림이 약간 조잡해요. 진짜? 침이 보이는데? 그래요? 불만스럽군요. 어쩔 수 없어요. 양꼬치 그림들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양꼬치가 이게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아실 수 있겠어요? 양념 된거 안 되고. 아니, 양념 된 거 안 된 거? 다 됐는데? 다 됐어요.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양꼬치가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부위의 차이. 고기를 부위의 차이로 볼 수 없고요. 보통 양꼬치는 고기 부분이랑 이제 기름 부분이랑 번갈아서 꼬치를 하게 돼 있어요. 뭐가 차이인지 모르시겠어요? 중간에 기름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중간에 다 기름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음성을 이렇게 듣고 있지 않아. 그래요? 그렇구나. 이게 지금 사실 스타일의 지금 차이인데, 양꼬치 스타일에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 맨 왼쪽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길거리형 양꼬치고요. 철사에 끼워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지금 그림이 이게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두껍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기가 더 커요. 오른쪽 밑에 있는 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양꼬치 스타일이에요. 한국에서 양꼬치를 먹으면 누가 구워줘요? 기계가 구워줘요? 한국에서 양꼬치 드실 때 누가 구웠어요? 본인이 구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양꼬치는 길거리 음식이에요 원래. 그럼 본인이 굽지 않고 원래는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손문에 들고요. 마치 이렇게 굴려가면서 양꼬치를 구워주는 사람들이 구웠던 거.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 위에 있는 건 화덕 같은 거. 보통 이제 저건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샤슬릭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고기도 크고 그렇게 먹는 거고, 오른쪽 밑에 있는 건 각자 구워 먹는 방식. 그래서 뒤에 중국 지도를 다시 보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오른쪽 밑에 있는 건 동북식. 조선족들이 들어오면서 들어온 양꼬치가 저런 거예요. 우리가 양꼬치를 사실은 조선족들이랑 먹는 건 되게 어색하죠. 원래 양꼬치는 뭐 터키 사람들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조선족이 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적어도 뭐 핏줄이 같다며. 근데 우리가 양꼬치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한민족이. 배달의 민족에서도 양꼬치는 아직 안 다루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조선족과 함께 양꼬치가 들어왔다는 건 뭔가 좀 다른 거죠.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칭다오를 대표하는 세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있는 건 오사광장. 이제 오사운동. 이제 중국의 일종의 새로운 문화운동이기도 하고, 또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민족운동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거죠. 1919년 3월 1일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중국에서는 오사운동이 이제 일어나죠. 국사 시간에 한 번씩 다 배우셨을 거예요. 네. 기억나세요? 아니, 오사광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오른쪽 위에는
칭다오 맥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맥주가 지금 여기에 있는 맥주 가운데 한 3종 정도에서 4종 정도 들어와 있는데 칭다오 맥주도 사실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흑맥도 있고 그리고 그 밀맥도 있고 그리고 이게 순이라고 하죠. 순생 중간에 있는 거 저것도 이제 마트 가면 팔 수 있고 마트 가면 살 수 있고 그리고 조금 향이 조금 더 강한 약간 필스너 스타일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다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칭다오 맥주를 보시면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오른쪽에 있는 맥주 중간에 조그맣게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물결 표시 있고 누각이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칭다오 맥주 보시면 항상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게 요거예요. 오른쪽 밑에 있는 잔교라고 해가지고 저게 이제 바다로 이렇게 쭉 방파제 같은 게 있고 건물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걸 칭다오의 상징으로 딱 삼아서 맥주에 딱 박은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칭다오 맥주가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을까? 근데 사실 중국에서는 칭다오 맥주 이외에도 다른 맥주들이 몇 개 있어요. 중국 맥주 뭐 드셔보신 거 있으세요? 마트 가면 하나 더 최근에 이제 마트보다는 북경의 연경 맥주가 유명하기도 하고요. 중국 안에서는 또 하나 유명한 건 흑룡강 맥주. 하얼빈 맥주다. 흑룡강 맥주. 하얼빈 맥주도 유명해요. 근데 칭다오 맥주는 동아시아에서 아주 유명하고 재밌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비가 많은 맥주 가운데 2위를 차지했더라고요. 1위는 아사히, 2위가 칭다오, 3위가 하이네켄. 칭다오 맥주가 칭다오에 유명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 양꼬치가 중국 요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꼬치 중국 요리? 어색하긴 하죠, 그렇죠? 중국 요리 하면 떠오르는 것 가운데 양꼬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왜 이랬을까? 이 그림은 뭘 갖고 온 거냐면 제가 인터넷 뒤졌습니다. 칭다오의 먹거리 뭐 이런 거를 골랐어요. 칭다오의 먹거리를 골랐을 때 이런 게 나와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오른쪽 밑에 북경오리 아니에요? 아, 예, 북경오리죠. 왜냐면 칭다오에도 북경오리 그 지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칭다오의 그 오사광장 근처에 유명한 그 북경오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고요 아마. 왼쪽도 사실은 칭다오 요리보다는 샤롱바오, 그 남방 요리, 그 남방 그 만두 요리인 거죠. 그리고 오른쪽 위 같은 경우는 신선로 계열이에요. 근데 이제 샤브샤브 같은 건데 어찌됐건 칭다오 여행했던 중국 사람이 찍어놓은 칭다오의 맛있는 것들을 그냥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없어요. 양꼬치 없습니다. 양꼬치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국 술하면 칭다오 맥주가 떠올라요? 지금은 그런데 사실 중국 술하면 네, 빼봐요. 고량주, 그 연태 고량주. 그래서 여기 제가 중국 술을 찾아보니까 이런 술들이 쭉 뜨더라고요. 뭐 유명한 술들입니다. 맥주 없어요. 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중국 요리랑 맥주는 사실은 잘 안 맞아요. 중국집 가서 맥주 시켜 먹지 않잖아요. 고량주 많이 먹지. 중국 사람들이 그럼 칭다오 맥주를 많이 먹을까? 라는 질문을 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양꼬치랑 칭다오를 이렇게 같이 생각했을까? 물론 이제 미디어에서 만든 거기도 하죠. 칭다오 맥주가 유명해지면서 양꼬치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면서 같이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긴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양꼬치랑 칭다오를 관련해서 그래도 영 오독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각각이 중국에 있는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잘 만든 조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꼬치랑 칭다오에는 중국은 없지만 그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그럼 거꾸로 중국에는 양꼬치랑 칭다오가 다 있어요. 이 갭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뭘까요? 왼쪽에 있는 큰 그림 뭐처럼 보이세요? 그래서 뭐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신사? 누가? 또 뭐 하는 거 같다 그냥 이 상상을 해보는 거죠. 사당? 사원인데 무슨 사원이냐면 이슬람교 사원. 전혀 모르겠는데. 서안에 있는 이슬람교 사원. 서안이라고 하는 도시. 옛날 이름은 장안이죠. 장안에 있는 이슬람교 사원입니다.
오른쪽 위는요 중국 사람들이에요. 머리에 뭘 쓰고 있냐면 흰 모자를 쓰고 있죠. 흰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교 사람들이에요. 오른쪽 밑에는 중국에 가면 도시마다 볼 수 있는 식당인데요. 왼쪽에 잘 보면 청진이라고 써있어요. 말 그대로 참된 진자를 써서. 그리고 녹색 깡판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할랄 식당이랑 똑같아요. 돼지고기를 일체 쓰지 않는 이슬람교 사람들을 위한 식당이에요. 이 그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왼쪽, 오른쪽, 밑에. 아, 오른쪽 위가 몽골이에요. 몽골. 왼쪽은 그럼 뭘까요? 뭐처럼 보이세요, 왼쪽 사람들? 오른쪽 밑에. 다 중국의 서북쪽 변방에 있는 민족들인데, 왼쪽에는 위구르족. 사실 위구르족이 지금 여기는 약간 한족피가 좀 섞인 것 같은데 훨씬 더 코가 높기도 하고요. 네. 중앙아시아 사람들이랑 큰 차이가 없이 생겼죠, 생김새로서. 오른쪽 위는 몽고족. 근데 몽고족은 조금 둥글둥글하긴 해요. 한족이랑 좀 가깝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몽골리안이 돼서 상당히 익숙한 얼굴하고 있고, 오른쪽 밑에는 티베트 사람들. 네. 티베트 사람들 사진을 좀 찾았는데 다 예쁘게 생긴 사람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어찌됐건 인터넷 사진입니다. 이걸 왜 소개시켜드리냐면 양꼬치라고 하는 음식은 사실 이 우리 만나서 만든 음식이에요. 원래 중국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아니에요. 양고기라고 하는 고기는 기본적으로는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먹던 고기가 아니에요. 물론 옛날 문헌을 보면 양 머리도 쓰고 소 머리도 쓰고 돼지 머리도 썼는데 만두에 소를 뭐로 써요, 우리 보통? 돼지고기 쓰잖아요, 그죠? 중국 요리 가운데 생각해보세요. 양고기 들어간 중국 요리 드셔보셨어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씁니다. 양고기는 어디서 있는 사람들이 먹었냐면 서북쪽의 유목민족들, 특히 양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 회족들이 먹었던 음식이에요. 이 양꼬치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조선족 위에 몽고족이랑 가깝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에서 양꼬치를 좀 먹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양꼬치 스타일은 조선족이 먹는 양꼬치 스타일인 거고요. 보통은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먹는 양꼬치 스타일은 이제 길거리 음식 양꼬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얀 모자 쓴 회족들이 구워줍니다. 아마 제가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양고기를 많이 먹었을 텐데, 정말 양고기를 하루에 뭐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회족들도 소수민족. 네, 회족도 소수민족이에요. 뒤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회족은 소수민족 가운데 조금 독특해요. 돌아갈 회자를 써서 약 1000여 년 전에 정착한 소수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주 같은 데 가면 나한산 같은 걸 보면 그러니까 한국인의 신체 형상이 아닌 사람들 있죠. 수염 이렇게 길고 실크로드를 타고 저쪽 저 대륙 끝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갖고 왔어 팔았어요. 근데 요즘 말로 하면 한 몇 억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고 왔는데 몇 달 동안 돌아가야 돼 라고 고민하면서 정착한 사람들. 그래서 당나라 때 이미 정착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슬람교 들어왔고 당나라 때 이미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경교라고 네스토리우스파라고 이란 계열 기독교가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제가 있었던 중국 지역은 돼지라는 단어가 없었던 지역이에요. 돼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거를 금기시하고 혐오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양고기를 엄청 먹었죠. 정말 많이 먹었는데 전 한국에 와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첫 번째 고기가 영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냉동되어 있는 걸 갖고 오니까 아마 다 들어보니까 호주에서 이렇게 갖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호주산 양고기를 갖고 온다고 하고, 또한 이게 이제 양꼬치 이렇게 먹을 때 숯불에다 이렇게 이 잘 굽는 사람이 현장에서 탁탁 구워가지고 이렇게 저는 특히 이제 회족식 양꼬치 좋아하는데 커다란 거보다 조그만 거, 조금 먹는 거예요. 닭꼬치가 훨씬 작은 스타일이에요. 그걸 막 먹고 이게 던지게 돼 이렇게 그런 철사가 이렇게 쌓여요.
진짜 그거 하룻밤에 한 30개씩 먹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 먹다가 한국에 왔는데 너무 실망이었었어요. 정말. 물론 동북식 양꼬치도 먹어봤었어요. 조선족 그 지역에 가서. 물론 맛있는데 저는 동북식 양꼬치 양꼬치보다 구워 먹는 스타일. 그래서 동북식 양꼬치는 마늘 같은 거 구워 먹거든요. 그거 참 맛있어요. 근데 이제 회족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구워주는 거 그런 거 없죠. 양꼬치라고 하는 건 중국 음식이라고 우리가 떠올릴 수는 없지만 중국 음식 가운데 들어간 이유는 이러한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이슬람교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어떤 종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예멘 사람들 이런 것과 좀 다른 식의 이슬람교라고 생각하는데 토착적이고 오랫동안 되었던 이슬람교 사람들, 그리고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혹은 그런 역사 가운데 유입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중국 속으로 유입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음식으로서 양꼬치는 중국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중국 음식인 거죠. 칭다오입니다. 칭다오가 맥주가 유명한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세기 초반 독일이 칭다오를 점령했기 때문이에요.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칭다오에 있는 유명한 건물입니다. 뭐냐면 천주교 성당이에요. 20세기 초반에 지어놓은 거죠.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오른쪽 위는 뭐냐면 이게 1902라는 숫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피차위엔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지역을 이제 점령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중국인들이 약간 몰려 살았던 곳이에요. 중국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뭐 유통하고 그랬던 거. 지금은 골목이 되었어요. 약간 인사동 같은 골목. 그래서 먹거리도 많고 여기 가면 워낙 여행객이 많아서 한국 말로 다 호객행위를 합니다. 500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 밑에는 이제 맥주박물관 있는 칭다오 맥주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 가운데 맥주라고 하는 중국 술이 아닌 술이 수입이 된 거죠. 왜냐면 전통적인 중국 술은 곡식을 누르게 해가지고 증류해서 먹는 도수가 높은 술을 주로 먹거든요. 이 중국 사람들. 근데 이게 없었다면 칭다오 맥주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칭다오 맥주는 중국의 근현대사에 서구 열강의 침입을 받았던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칭다오 맥주. 그리고 칭다오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화성루라고 하는데 스타일 멋있잖아요. 네. 여기 누가 별장을 썼었냐면 장제스가 별장을 썼었습니다. 여기 올라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올라가서 딱 보면 바다도 쫙 보이고 그 침대 같은 데서 딱 일어나서 이렇게 딱 열어서 이렇게 뭐라고 이제 서구처럼 이렇게 딱 되는 그런 별장 같은 건물이. 그리고 건물 가면 그 옛날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삐걱삐걱 거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것들. 그리고 오른쪽 위는 이게 아마 독일 영사관 건물일 거예요. 그 당시에 남아있던 유럽식 건물들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오른쪽 밑은 이게 칭다오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사진인데 탈대관이라고 주로 이제 유럽식 건축물이 몰려있는 지역이에요. 중국의 여러 지역들이 서구의 흔적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있죠. 홍콩이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있다면 상해가 있어요. 그리고 칭다오가 있는데요. 저는 홍콩은 못 가봤는데요. 홍콩은 사실은 중국이라고 보기 힘들었고요. 20세기 후반까지 21세기에 와서는 지금 중국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거기는 사실 영국령이었고 실제로 유럽이었죠. 그거는 유럽이었고, 상해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해는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국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칭다오는 신기하게도 중국적인 느낌과 유럽적인 느낌이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깔끔하기도 하고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상해보다는 덜 화려하다. 그러니까 맨날 홍콩 하면 밤거리, 상해 하면 밤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칭다오는 그렇지 않지만 칭다오 맥주처럼 보여지는 그런 어떤 약간 독특한 아이템도 있지만 그런 역사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이기도 해요. 재밌는 건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근대 국가가 되면서 그런 것들까지도 자기 안으로 수입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나라라는 거죠. 칭다오 맥주가 중국 술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이질적인 요소로서의 중국인데 이제 그 차이를 우리가 많이 망각하고 있죠.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칭다오 맥주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먹어요. 어떻게 먹냐면 잘 차갑게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간단해요. 중국 술 차갑게 먹어본 적 있으세요? 냉장고에 고량주 넣어가지고 먹으면 뭐 괜찮을 것 같긴 하죠. 근데 보통은 그냥 먹잖아요. 더군다나 중국은 전통적으로 술을 차갑게 먹지 않고 그냥 먹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도 먹었냐면 데펴 먹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갑게 먹는다는 걸 잘 몰라요.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서구식 어떤 이제 먹거리라는 스타일이 들어와서 차갑게 먹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들 칭다오 같은 데 여행할 때 주의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맥주 달라고 할 때 항상 차가운 거로 주세요라고 말하고 설사 차가운 거로 달라고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보다 덜 차가울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했어요. 왜냐면 중국 요리랑 이렇게 잘 안 맞아요, 중국 쪽.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저는 재밌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왜 우리는 중국을 잘 읽으려고 하지 않을까. 양꼬치랑 칭다오는 사실은 잘 이렇게 부딪히기 힘든 조어예요. 굳이 그걸 정말 이 조어를 비슷하게 어색하게 만들어준 조어. 왜냐하면 칭다오는 해안 도시거든요. 해안 도시면 그럼 뭐가 유명하겠어요, 먹거리로? 해산물. 양고기는 어디예요? 초목과 내륙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칭다오 사람들은 양꼬치를 안 먹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저기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유럽 사람들의 입김을 받지를 잘 못했어요. 맥주 잘 안 먹어요. 예? 사실 이 둘을 같이 먹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소비되었던 형식으로서 그렇지, 원래는 이 둘은 잘 만나기 힘든 거예요. 만날 수는 있으나 그 만나는 게 대륙을 거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어색한 조합인 거예요. 대단히 어색한 조합입니다. 양꼬치랑 칭다오 맥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 궁금해. 양꼬치랑 칭다오 맥주를 먹으면 어울릴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치맥 같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묘한 조합을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건너와서 만날 때까지 여러 가지를 건너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양꼬치랑 칭다오는 중국을 떠올리게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갭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갭을 왜 안 읽으려고 할까? 그리고 왜 중국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안 보려고 할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중국을 읽지 않으려는 적극적 무지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는 전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근데 중국을 안 읽는 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현실적인 어떤 힘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앞이에요. 엄청 먼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코앞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집 옆에, 저희가 집이 1층짜리 단독주택에 살아요. 근데 우리 집 옆에 예를 들면 이마트 8층짜리가 딱 생겼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는지. 그거 안 보는 거예요. 덩치도 크다고요, 또 중요한 거. 얘네가 인구도 많죠, 덩치도 크죠. 제가 청소년들에게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어를 배우라고.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외국인 친구를 사귈 때 중국인 친구 사귈 가능성이 높다고. 피식해요.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르긴 하더라도요, 그냥 그 지구라고 하는 인간 세계가 있을 때 돌 던져갖고 중국 사람이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한 5분의 1, 한 6분의 1 이상은 돼요. 네? 10분의 1은 중국 사람들이 맞아요, 적어도. 두 번째, 엄청 가깝다니까요. 세 번째, 서울은 특히 어디 가나 중국인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커서 중국 사람과 외국 친구를 사귈 때 중국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지? 너무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야. 어떤 식의 혐오 감정이 깔려 있고, 어떤 식의 무시하고자 하는 이상한 의도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신기하게도 지도를 따지면 우양우후 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왼쪽을 안 봐요. 바로 왼쪽에 있는 중국이 바다만 건너면 바로 있는, 그것도 태평양 건너 있는 나라는 되게 잘 알면서, 네.
꼴랑 한 배 타면 한 20시간이면 갈 수 있는, 20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죠. 그렇게 갈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제주도보다 어떻게 보면 가까운 수 있는, 서울에선 제주도보다 가깝기도 해요. 일부가 배 같은 거로 간다면. 왜 그럴까? 이 그림을, 이런 사진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뉴스 같은 데서. 근데 잘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국 전인대 사진인데, 쉽게 말하면 미국 의회에 대한 지식과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 보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 20세기 갖고 있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체제, 혹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숙제죠. 첫 번째, 근대라고 하는 건 전통과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조선인, 그런 뭔가 기분 나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조선인이라고. 근데 재밌는 건 조선은 국명이기도 하지만 2000년 넘게 쓰여온 지명이기도 해요. 조선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근데 왜 그걸 싫어했을까? 전 근대 사회를 밀어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도 우리의 인식 속에 전 근대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중국은 낡은 것, 후진 것, 이런 인식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이 숙제가 있었어요.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나라는 가깝게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이 있어야 되고, 또 크게는 중앙 어떤 천하 체계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어떤 책임감 때문에 중국을 제국으로 자꾸 보고 믿어내려고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용산에 남영동이 있습니다. 남영동이 왜 남영동이죠? 남쪽 분야. 네, 남쪽 군영이에요. 남쪽 군영, 지금은 누가 있고요? 미군이 있고요. 미군 전에는 누가 있고요? 일본이 있고요. 일본군 전에는 청나라 군대가 있었어요. 물론 어떤 식의 이 역사적인 어떤 긴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우리는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된 나라로 인정받을 때 이 중국과 일본의 어떤 이 입김 때문에 고생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제국으로 보고 자꾸 경계해요. 동북공정, 혹은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삼키지 않을까, 북한 어떻게 하지 않을까, 자꾸 경계를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관심보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 되게 커요. 또 하나는 민족. 다른 민족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숙제였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죠? 중국의 어떤 다민족 국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중국이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 민족 국가를 이루었을 때 이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구성할 때 자꾸 중국적인 것과 다른 것으로서 우리는 자꾸 구분하려고 했던 것도 있거든요. 중국이 아닌 것들. 근데 사실 보면 친화성이 상당히 커요. 가까운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념. 지난번 열린강좌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국이란 나라가 없었다고. 중공이 있었지. 그죠? 자유중국이 있었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유중국. 네. 왜냐면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식의 역사 청산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 싸웠던 나라거든요. 휴전협정을 했던 당사자국이 하나예요. 휴전선이 적국가의 휴전선이라면 중국은 적국이었다고. 그래서 중국 하면 인민군 하면 뭐가 떠오르요? 인민군 하면 인해전술 떠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랬다고. 근데 이 네 가지의 숙제가 어떻게 21세기 흐려지거나 혹은 필요 없어지는 상황에 지금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대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일국가, 특히 근대 국가로서의 국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할까. 민족도 사실은 이제 그런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라고. 뻥이죠, 순.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면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조선만 하더라도 그 북방에 있었던 거란족들 상당히 많은 수가 유입됐었었고요. 뭐 유명한 나라들, 고구려, 뭐 신라, 다민족 국가잖아요. 신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유명하죠. 자기네 출신이 아니라 요즘으로 따지면 이국 사람을 왕으로 섬긴 거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역사를 다민족 국가였는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우리 여기 지금 용산에 살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용산에 있는 용암초등학교 아마 그 서울시에서 가장 작을 거예요. 한 반에 10명에서 많으면 15명 정도, 두 반, 약 120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다인종, 다 국적 학교입니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10몇 개 국가가 있어요. 흑인 애들 많고요. 흑인도 다양한 흑인이 있어요. 아프리카계 흑인, 약간 미국계 흑인, 뭐 다양하게 인도계도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실제로 한국 사회가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신대방 쪽 가면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2개 국어로 수업을 해야 된대요. 국어와 중국어. 이미 이제 이게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또 지방도 내려가도 마찬가지죠. 지방에 내려가면 일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뭐 이제 베트남 사람이라든가 뭐 동남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미 다민족 국가가 돼 있어요. 민족이라고 하는 거. 2년은 더 이상 웃기죠. 최근에 신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베보다 김정은이 훨씬 더 호감도가 높다. 태양님으로 북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뭐 북한 글쎄요. 인공기가 어느 날 걸리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금방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도 이제는 다르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런 기회가 생기기 전에 더 빨리 중국을 읽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